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문제를 최종적으로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희상 의장은 법안들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안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회기 결정 안건부터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대표가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인사들을 만납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판문점 등에서 북한과 접촉을 할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이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되돌아가면 북한은 마지막 기회를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말 발표와 관련해 미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오늘 일본에서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국장급 정책 대화에 나섭니다. 다음 주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현안들을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자리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8의 본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강한 여진이 8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허재 전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오늘 아침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날씨 정보를 직접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농구 대통령에서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사랑을 받고 있는 허재 전 감독의 기상캐스터 도전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가 바로 오늘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협상을 어떻게든지 오늘까지 마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계획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또 상황을 지켜봐야 할게요.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4+1 협의체에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합의에 이를지 봐야 하고요. 또 합의가 되더라도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 등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다시 만납니다. 문 의장은 합의가 안 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것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 처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전력을 다해 다시 달려야 할 시간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문 의장이 회기를 결정할 때 필리버스터를 받아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아직 선거제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자는 민주당과 여기에 반대하는 정의당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기 때문에 이를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가 본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어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향해 독재라며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황교안의 독재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문재인식 좌파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 국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외투쟁과 삭발, 그리고 청와대 앞 단식과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까지 모든 현안에서 협상 대신 투쟁을 이어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한 겁니다. 황 대표 체제를 두고 민생길에서 탈선하고 있는 폭주기관차라고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황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제를 반의회주의 악법이라고 했고 공수처는 독일 나치의 정치경찰인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 독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선 좌파 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만국의 조합이라며 대한민국이 만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선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등 청와대 관련 의혹도 집중 제기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이 두 번째 중대 시험을 진행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심야 담화를 발표한 지 18시간 만에 한국을 찾은 겁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판문점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Are you going to visit 판문점, Mr. Bigon? Just 1 second. 앞서 방한 때 공항에서 방한 이유를 설명하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마지막 방문 때보다 경호도 훨씬 삼엄해져 이번에는 기자들의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를 맡은 뒤로 가장 엄중해진 북미 관계를 의식한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비건 대표 측이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에서 출발할 때도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방침은 변함없다고만 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한국 체류 일정은 2박 3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 방문이나 외교부 관계자 면담 등 일정이 잡혀 있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 어디에서 북한 인사 누구를 만날까입니다. 현재로선 판문점에서 대미 대화 창구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야 북미 협상의 불씨를 내년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신호가 있으면 움직임이 있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이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되돌아가면 북한은 마지막 기회를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말 발표와 관련해 미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로 되돌아가면 마지막 기회를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 합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기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그 길을 가게 되면 다리를 불태울 것이고 우리를 충돌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공화당 소속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지난 주말 북한 발표에 원론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를 받고 한국, 일본 동맹들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짧은 내용입니다. 북한 발표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로 예정된 하원의 탄핵 표결을 비판하는 트윗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지만 북한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장관은 불량국가 발언으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라는 경고로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이 같은 날선 공방에도 미국과 북한 양측 군수뇌부는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거나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대화 신호를 차단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반발해 우리 국민들이 일본산 제품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진행한 지도 벌써 6개월째입니다. 수출 성적표를 뽑아봤는데 일본의 손해가 우리의 2배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오늘 국장급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수출 성적표를 보면 일본의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올해 7월에서 10월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5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습니다. 반면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은 94억 8천만 달러로 7%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찔끔찔끔 허가하고 있습니다.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 규제 조치 넉 달 만인 지난달에야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일본을 대신할 다른 수입처를 찾고 국산화도 서두르면서 생산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양국은 도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국장급 대화를 합니다. 2016년 국장급 회의를 한 지 3년 반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장급 대화에서 얼마나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비리 혐의 중에 상당 부분을 청와대가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고 검찰이 여기에 또 반박을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어제는 서면 브리핑 내용입니다. 검찰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주 금요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놓은 공보용 자료를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일하며 4,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료에서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수석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건지 아니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감찰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어제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청와대가 자신을 떨어뜨리려 경찰에 측근 수사를 지시했다는 게 김 전 시장의 주장입니다. 청와대가 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정보를 보내라고 그렇게 수집을 하나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냈다면서요? 왜 리스트를 왜 만들죠?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모으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오늘 오전 다시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지난달에도 강진 피해가 있었던 필리핀 남부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또 나서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이 흔들리며 수영장엔 파도가 칩니다. 도로 위 전선에는 불꽃이 번쩍이고 시민들은 놀라 대피합니다. 곳곳에서 상가 벽이 떨어지고 철골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예 건물이 기울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2시 11분쯤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도 강진이 발생해서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었던 민다나오 섬입니다. 어제는 본 지진 이후 강한 여진이 80여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3층짜리 시장 건물이 무너지면서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6살짜리 여자아이 1명도 포함됐습니다. 외신들은 확인된 사망자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벽에 깔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62명까지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지진으로 확인된 한국인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발해서 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지하철 등이 대부분 멈춰서 버린 프랑스인데요. 참여 노조가 내일 전국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연금 개편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필리프 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파업이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역이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파리 시내 지하철 노선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지하철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16개 노선 가운데 정상 운행한 곳은 무인 차량이 배치된 1호선과 14호선뿐입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퇴직연금 개편을 저지하는 파업 때문입니다. 고속철도를 비롯한 각종 철도 운행률도 평소에 20에서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들은 내일 제3차 총파업 전국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995년 총파업 이후 가장 강력한 파업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에드와르 필리프 총리는 파업의 규모를 낮춰 잡으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다. 다만 성가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까지 파업이 지속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은 42가지에 이르는 연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실질적인 연금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단일연금 체제 도입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건 성향으로 평가되는 프랑스 제1노동단체 민주노동연맹도 정부가 연금 개혁을 포기하지 않으면 오는 1월에 새로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사실이 공개된 이후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 합의가 제대로 작동될지는 중국에 달려있다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협상 얘기까지 했는데 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아직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2단계 협상을 시작하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 무역 합의가 제대로 작동될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얼마나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가 2단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1단계 합의문 서명 시기와 관련해 내년 1월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말씀하신 대로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단계 무역 합의는 일부 번역이나 본문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협상 자체는 완전히 완료됐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힌 4만 3천여 대 차량들이 있습니다. 제작 결함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대규모 리콜 소식인데요. 리콜 대상은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한국 GM, 한국 닛산 등에서 판매한 총 20개 차종 4만 3천여 대에 이릅니다. 닛산 큐브는 전원장치 결함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고요. GM의 알페온도 전자식 진공 펌프의 배선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날 가능성이 파악됐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디젤 등은 긴급 제동 신호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전에 총리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가 지난주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부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의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어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5차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강화된 모범 규준이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금융사는 금융상품의 정보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최고 경영자가 맡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평가에 등급제를 도입해서 우수 경영 인증을 주는 경영인증제도 마련이 됩니다.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금융위가 오늘 발표합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다시 도전하는 토스뱅크와 소상공인이 주축이 된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해서 심사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예비인가 사업자는 다시 본인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영업에 나서게 됩니다. 내후년은 돼야 출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사 사업자 간의 첫 기업 결합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정부도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의 합병, 또 KT의 케이블TV 인수 추진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이틀 전인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신변 보호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김건모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부산 신항 오부두에서 컨테이너 검수 작업을 진행하던 20대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레일러가 검수대에 있던 컨테이너를 들이받았는데 그 사이에 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분당에서 온수 배관이 파열돼 지하 보도가 침수되면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주변 18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에 9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측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이번에는 미국 시카고 영화비평가협회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 각본, 외국어 영화상까지 4개 부문을 받으면서 아카데미상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아카데미 9개 부문 예비 후보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무용대상 대통령상 수상작으로 김영미 댄스 프로젝트의 페르소나2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나온 최고의 무용 창작 예술가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입니다. 조선 중기학자 반개 유형원이 1656년에 쓴 최초의 지리지 동국여지지가 처음으로 우리말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3권이 나왔고 앞으로 6권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첫 공판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경심 교수에게 억대의 돈을 준 혐의 등을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 씨의 횡령과 허위 공시 혐의 등과 관련해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폭행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폭행에 상습성이 없다는 점 등을 포함해 법리적인 문제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습니다. 네, 연말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특별기간입니다. 음주운전이 자주 있는 곳에서 불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출근길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중심으로 나쁨 단계에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오전 중 공기가 탁하겠고요. 낮부터 차차 해소되면서 오후에는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낮에는 포근한데요. 오늘 서울이 11도, 강릉이 15도, 대구 14도, 광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포근한 가운데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비가 그치면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7명이 숨진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에 경찰이 20여 명을 투입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염화 칼슘도 뿌리고 모래도 뿌리지만 살얼음은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차량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뼈대만 겨우 남았습니다. 경찰은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경북 지역에 교통조사관 23명을 투입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차량 블랙박스를 계속 확보하면서 분석 중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도 진행합니다. 일단 지금까진 사고 당일 도로 표면에 내린 비 때문에 생긴 얇은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경찰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터널 출입구나 다리 위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서행도 좋지만 일단 눈이 많이 올 때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과 달리 살얼음 대책은 사실상 없다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블랙아이스가 자주 생기는 위험 구간에 표지판을 세우고 심한 곳엔 열선을 까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구덕터널에서 사상구 학장동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차량에서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1시간 넘게 차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차량 견인을 마무리하고 터널 내 연기를 빼낸 뒤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지상 환기구에서 지하선로로 유입된 자동차 매연을 화재 연기로 잘못 인식해 일부 구간 전동차 운행이 1시간가량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11분쯤 인천 1호선 선악역에서 문학경기장역 구간을 운행하던 전동차 기관사가 지하선로에서 다량의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선로에 불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인천시청역에서 문학경기장역 구간 전동차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연기의 출처를 조사하던 공사와 소방당국은 당시 선악역 인근 도로변 환기구 옆에 정차한 승합차에서 다량의 매연이 발생해 환기구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4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도로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러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을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3시간여 뒤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량의 지문을 감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를 향해 독재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도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 이상 4+1 협의체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조정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혼돈의 국회, 혼돈의 정치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요. 4+1 협의체 안에서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은 최찬열 교수님께서부터 말씀해 주시죠. 4+1 협의체에서도 지금 이견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상황이 진짜 안개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225대 75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이 그런 거였는데 240대 60 얘기가 나왔고 네. 최근에 이제 의견의 접근을 본 게
지역구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50석 이렇게 이제 의견 접근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마저도 또 이제 그 50석 중에서 30석에다가는 준연동형 이른바 캡을 씌운다. 네. 그러니까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을 이제 적용을 하고 나머지 20석 비례대표 20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병립형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준연동형제를 많이 실시할수록 이른바 큰 정당, 거대 정당에게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제 자신의 그 입장을 좀 계산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해석이 있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정의당 등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군소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정의당의 반발이 좀 크죠. 이런 상황이고 또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이 자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이제 강경투쟁 지금 농성 중이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이 협상 자체가 난항인데다가 그나마 4+1 협의체에서 뭔가 의견을 도출하려 했는데 그것도 도출이 안 되고 있고 네. 오늘 이제 원래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하겠다라는 건데 한국당은 이 본회의 안건 자체 그러니까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 이런 거예요. 회기를 결정하는 네, 문제부터 회기 결정의 안건 자체에 저지하겠다는 거고요.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 민주당이나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또 해석이 다릅니다. 해당 회의가 끝나면 원래 무제한 토론이 정렬된 것으로 보는데 그럼 그 다음에 또 회기 결정 안건을 또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면 네. 계속 이제 필리버스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지 이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회기 결정의 안건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당이 지나치게 이 부분을 지금 물론 각 당이 전부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하는 건 똑같은데 한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걸 협상에 임하지 않고 네. 있어요. 이거는 일단 국회가 지금 난항에 빠진 가장 커다란 원인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모든 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셈법을 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그런 면에서 볼 땐 똑같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특히 한국당이 지나치게 강경과 농성과 이런 쪽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필리버스터라고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합법적이긴 한데 네, 그렇죠.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네. 입장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신윤일 교수님, 혼란의 정치 상황, 혼란의 국회는 어떻게 보시고요? 이 필리버스터 회기 결정 안건부터 적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 뭐 3당 협의도 안 되고 네. 4+1이라고 얘기하는 이 임의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법적인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제각기 목소리가 나오고 파열음이 들린다는 사실 자체에 이게 보여주는 게 전 뭐냐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거법 개정한다 그러면서 개혁한다 그러고 예? 뭐 이거 아니면 이 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이 협상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한국당을 마치 개혁을 하면서 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서 이 반개혁적이라는 식으로 몰았는데 결국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각 정당들이 전부 자기네 계산에 의해서 당리당략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이거는 개혁 이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전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서 소외가 되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예? 솔직한 얘기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 국민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범여권이라는 여권 플러스 범여권이라는 이 커다란 집단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하나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슨 다양한 의견이 들어가며 지금 싸우는 거 이렇게 볼 때에는 이게 사실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0석의 연동형 캡을 씌운다. 캡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 미장원 이 뷰티숍 같은 데 쓰는 거 아닌가? 근데 정치에서 든 것이나 일반 국민들은 사실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표현이 예전에도 있긴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게 이 머리 자르러 가면 이제 캡 쓸 때도 있는데 뭐 염색해야 되니까요.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봤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하고 완전히 이 동떨어진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뭐 어떻게 하고 뭐 개혁의 반개혁이다, 알박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가 개혁이지?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원안대로 올린다. 뭐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원안대로 올리는 게 맞아요. 왜? 그 난리를 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그 일단 태워놓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고치자는 것보다는 그 정도로 막 처절하게 싸우면서 올렸는데 그 정도 고민도 없이 올렸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저는 원안대로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원안대로 올려서 통과가 되면 군소 정당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고치자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런 사태라는 것이 이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거는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개혁 뭐 이런 얘기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일반 국민들은 더군다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들만의 싸움이지 온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싸움, 함께 관심을 두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안조차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별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싸우고 있다. 그런 당략적인 측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렸었는데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요.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래 5분씩 의회 회기 결정하는데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깨졌다. 네. 갑자기 필리버스터 하는 거 이거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얘기도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는 얘기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게 국회법상 딱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깼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하나는 제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단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원안대로 올리겠다 그러면 사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요. 원안대로 올리겠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호남 쪽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자체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약속을 깼다, 제도적으로는 보장돼 있다 이것이 상충하는 건데 그거는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단 문희상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하는지 이거부터 일단 봐야겠고 어떤 식으로 상정이 되는지도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난 4월 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이 됐을 때 당시의 선거법 개정안에 그 원본 그대로 국회에 상정될 경우에 비례대표가 75석 그리고 지역구가 225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숫자가 그만큼 많이 줄기 때문에 대개 의원들은 이제 자신의 정당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걸 따지겠습니다만 결국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겠어요. 특히 호남 지역의 지역구가 많이 줄고 뭐 영남도 줄고 다 줄긴 줄어요. 225석이니까 200 지금 47석에서 28석이나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전 이 법안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법안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240대 60도 나왔고 250대 50도 나왔던 거라서 225대 75로 가면 저는 통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원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볼 것이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는 말이죠. 그건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치러지는 거니까 이른바 이번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던 맨 처음에 취지는 우리 한국 정치가 거대 정당에 의해서 이른바 독점 체제, 양당제가 주는 폐해 때문에 좀 다당제가 여러 당이 생겨서 협치와 연대를 통해서 이런 거대 정당에 의한 독점 체제를 막자라는 게 원래 이 취지였고 또 하나의 취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가 좀 반영되게 하자. 그러니까 정당 득표라는 게
사장이 되잖아요. 소선거구가 다수대표제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 득표가 어느 정도 반영되면은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유권자의 의사가 사표가 방지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었어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막상 다당제가 생겼을 때 지금도 다당제는 다당제도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의석이 워낙 적으니까 별로 영향력을 발휘 못했죠. 여러 정당이 생긴다고 그 연대와 협치가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차치하고 결국은 누더기법이 되고 말았던 거 아니에요. 250대 50에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석의 연동형 준연동형 캡을 씌운다? 그 계산 방법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250대 50에서 이것을 준연동형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 반만 연동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머지 반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또 30명만 준연동형을 한다. 계산 자체가 복잡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편법인 것 같고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어떤 자신들의 의석을 좀 지키기 위한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계속 이제 연동형, 준연동형을 30석이 또 씌우고 또 250도 50으로 하고 정의당은 반발하고 이렇게 되면요. 원래 이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을 하겠다라는 취지와는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할 때 누더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래서 다시 좀 원하는 대로 좀 돌아갈 필요는 있다. 이게 왜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는가로 돌아가야지. 지금 그건 다 사라지고 오로지 각 당의 이제 그 정치적 셈법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죠. 네, 원안 상정의 가능성도 말씀하신 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4+1 협의체 안에서 선거법 조정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정의당이라든지 나머지 정당들을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해도 너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석패율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또 관건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얘기를 하는 게 혼합형 비례대표 얘기인데 독일식을 우리가 그대로 준용한다면 그게 아마 이런 지금 소수 정당들은 그 거대 정당들은 싫어하겠지만 소수 정당들은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건 이거거든요. 일단 정당 득표가 더 중요합니다. 정당 득표로 전체의 의석을 다 배분한 다음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합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독일식으로 하면은 이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잡아서 한 30석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300석인데 어떤 회기는 270석이 되고 어떤 데는 330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투식으로 하고 뭐 동투식은 지금 좀 변형된 동투식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계산법이 동투식은 계산법이거든요. 계산법이 무지개 복잡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캡도 씌우고 이러는 거는 아마 세계에 진짜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잘 들어보질 못했어요. 예? 그리고 알바니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실시했던 게 우리처럼 뭐 캡을 씌우는지 뭘 씌우는지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3년 후에 다시 선거법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러한 싸움에서 자신들의 자신들이 옳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12월 달은 넘어가지 않을까. 최소한도. 그리고 1월 달이 만일 된다. 1월 달에 이걸 떠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4월에 선거인데요. 이거 결정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구 없애는지 그거 결정하면서 선거구 결정하고 그때 이제 또 뭘 하고 글쎄 전 뭐 모르겠어요. 그 뭐 우리나라 정치는 하도 그 예측이 불허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상당히 지금 바라보는 게 회의적입니다. 네. 이게 오늘- 누구를 위해서 뭘 바꾸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처리될 것을 예상하기는 힘들고 오늘은 물론이고 12월 안에도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이렇게 보시는 가능성도 거군요. 있다는 거죠. 뭐 네. 제가 뭐 그분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그 알겠습니까? 만약에 250대 50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가 247석 대 253대 47석이잖아요. 그럼 비례대표 3석 늘어나는 거거든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225대 70보면 적어도 이제 대폭 늘어나는 거니까 비례대표가 연동형제의 뭐 준연동이건 연동형이건 의미가 있는데 불과 3석 늘어났는데 거기다 또 뭐 연동형 30석에 캡을 씌운다. 이건 진짜 누더기법이에요. 이건 아무런 원래 이 제도가 작년에 합의될 때의 그 취지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처음부터 이런 의도로 갖고 갔던 건 아니었죠. 한국당이 애당초 비례대표는 폐지한 자 270석을 하고 지역구만 270석하고 국회 정원도 270석 비례대표 폐지로 가면서 이제 잘 응하지 않다가 이제 응한다는 게 이제 계속 강경투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책임도 하나 있고 또 다른 야당들도 야당 여당들도 자신들의 의석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국민들의 의중과 원래 이 제도가 왜 이리로 가야 된다라는 그것과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별로 의미 없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서로를 향해서 독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황교안의 독재다. 한국당은 문재인식 좌파 독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죠. 상대를 그렇게 씌우는 건데 한 가지 저는 그 좌파 독재라는 단어에도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야당 독재라는 얘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독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글쎄 지금 야당이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전쟁인데 제가 볼 때는 프레임 전쟁도 어떤 적당한 소재와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해야지 뭐 그냥 자기네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서로 상대방한테 그런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것은 선거 때 나오는 프레임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슈도 있고 인물도 있고 구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결국 이제 4월 선거의 프레임은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으로 갈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야당, 제1야당의 지금 좌파 독재, 의회 구테타 이런 말로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이제 나름 확신에 찬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좀 거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별로 설득력이 떨어져요. 좌파 독재, 의회 구테타. 지금 정권에 비판받을 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현 정권을 누가 독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좌파나 우파라는 단어도 지금 맞지 않는 단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똑같이 야당 독재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왜 거기 말려듭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 세력으로서 이걸 달래고 포용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같이 격앙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독재라는 말은 빼라. 그런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이 지나치게 이것을 독재 프레임으로 자꾸만 가려는 거 좌파다 무슨 뭐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선거 전략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도 경색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도 자꾸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당은 절대 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이런 과격한 단어는 쓰지 말아달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은 오늘도 처리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의 타협을 통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 대표들과 만나서 마지막 최종 담판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유열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두환 씨 재판이 있습니다. 전 씨는 건강을 이유로 들어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골프는 치고 또 최근 12.12 군사 쿠데타를 기념하는 식사 자리에서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전 씨 행적을 기리는 시설과 전시물들을 없애는 작업을 지금 5.18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또 있는지 시민들의 제보도 부탁했습니다. 먼저 조승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청남대입니다.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란 뜻입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재직 시절 만든 별장입니다. 안내판엔 전 씨의 방문 기록과 혈액형, 좋아하던 음식까지 적혀 있습니다. 정자에 오른 전 씨 부부, 골프채를 쥔 낯익은 모습도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길이란 이름의 산책로, 대통령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전시한 기념관도 있습니다. 온통 전 씨를 찬양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하지만 전 씨는 군사 반란과 내란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흑륜사 정토원입니다. 사찰이 운영하는 봉안시설입니다. 입구 현판에 전 씨의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이런 시설과 전시물을 청산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골프와 호화 식사를 즐기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서 전 씨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는 전 씨가 1988년부터 2년 동안 숨어 살았던 곳입니다. 전 씨가 지냈던 방엔 최근까지도 이불과 거울 등 당시 쓰던 물건들이 보존돼 있었습니다. 방문 위엔 제12대 대통령이 머물던 곳입니다란 안내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백담사 측은 5.18 기념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방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백담사가 그 세간의 그 구설에 오르거나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전 씨의 잔재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두환 씨 재판에 전 씨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불출석 이유와는 다른 행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중식당에 전두환 씨가 앉아서 식사를 즐깁니다. 주변 사람 10여 명과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영부인께서 불도장 바로 준비해드려도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불도장. 임자가 뭐하노? 내가 얘기했어. 12.12 쿠데타 40년을 자축하듯 전 씨와 당시 핵심 인물 등이 함께 모인 식사 자리입니다. 지난달 7일에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 나타나 직접 타수를 계산하며 라운드를 즐기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건강 문제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의 최근 한 달 사이 행보입니다.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전 씨는 지난 3월 이후로는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바깥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일상생활 모습이 공개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도 예정대로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의 알츠하이머 병세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 골프나 식사 자리 같은 외부 활동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모습에 법원이 전 씨의 불출석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문제를 최종적으로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희상 의장은 법안들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안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회기 결정 안건부터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북미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찾은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 접촉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 대화를 재개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이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되돌아가면 북한은 마지막 기회를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말 발표와 관련해 미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국장급 정책 대화를 오늘 가집니다. 수출 규제를 둘러싼 갈등 등과 관련해서 한일 정상회담 전에 얼마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자리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8의 본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강한 여진이 8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엔에서는 허재 전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기상캐스터가 돼서 날씨 소식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허재 감독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의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어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5차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토스뱅크와 소소 스마트뱅크 두 곳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고 토스뱅크는 유력한 가운데 두 곳 모두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늘입니다. 조 씨는 그동안 3차례 열렸던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고 오늘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영국인 관광객이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고급 호텔 앞 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강도가 돈을 훔치려는 과정에서 영국인 관광객에게 총을 쏜 건데요. 50대 남성 1명이 가슴에 총을 맞아 숨졌고 남성의 20대 아들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데요. 현지 경찰이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팀의 새 홈구장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붕 설치까지 완료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장 상층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추신수 선수가 소속된 팀이기도 한데요. 이번 화재로 공사 현장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폭탄의 뇌관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 인근 주민 수만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지난달 남부의 한 영화관 공사 현장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폭탄이 발견됐습니다. 길이 1m에 무게는 200kg에 달했는데요. 현지 시간 15일에 이 폭탄의 뇌관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인근 주민 약 5만 4천 명을 모두 대피시켰는데요. 일부 항공과 철도 서비스도 중단됐습니다. 무사히 뇌관이 제거됐는지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글라스의 주인은 비틀스의 멤버 존 레넌입니다. 존 레넌이 1968년에 이용하던 차량의 뒷좌석에 두고 내린 건데요. 망가져서 버리다시피 한 선글라스를 차량의 운전사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영국 런던의 한 경매에 내놨습니다. 낙찰가는 13만 7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무려 2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 농도가 꽤 높습니다. 공기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추운 편인데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요즘 예능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허재 전 남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일 기상캐스터로 출연했습니다. 허재 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좀 떨리십니까? 많이 떨립니다. 네. 먼저 미세먼지 상태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마스크를 꼭 끼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중부지방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오늘은 서울, 경기와 세종, 충남 지역에서 오전까지 공기질이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보니까요. 미세먼지가 이 서해안 쪽 수도권과 충남, 충북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오전에 나쁘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끼었을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건강생활 수칙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 축구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요.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및 심폐질환자는 가급적 실내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빨래는 실내에 건조시키는 게 좋고요. 세면을 자주 하고 후로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화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불편하시더라도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셨고 오늘 새벽에도 오셔서 연습하셨는데 네. 많이 떨리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떨리고 네.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냥 생방송이라 또 틀리면 안 된다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수 생활을 하시거나 감독을 하실 때는 이 농구는 보통 실내 체육관에서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물론 뭐 밖에서 농구장에서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미세먼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선수 생활할 때나 뭐 때는 뭐 미세먼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운동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축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그런 프로그램도 출연하시고 어때요? 그러니까 좀 농구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축구가 좀 힘이 들고요. 지금 그거는 또 실외 운동이기 때문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축구 경기를 하기도 힘들고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니까 오전에는 뭐 축구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계속해서 날씨를 좀 알아볼게요. 오늘 아침 추위는 다소 강한 편인데 낮에는 기온이 좀 오른다고요? 예, 낮에는 이제 기온이 좀 오르면서요. 낮 기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11도. 네. 예, 이제 뭐 대구가 있네요, 14도, 서울 11도. 예, 서울이 11도, 대구가 14도, 강주가 16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기까지니까 오르겠는데요. 평년 기온은 웃도기 때문에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네, 서울 11도, 청주 13도, 주요 도시를 예. 이렇게 기상캐스터의 경우에는 가리키면서 예, 예.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도움이 됩니다. 광주가 16도, 대구가 14도. 네, 제주는 18도입니다. 18도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한 주의 날씨는 어떻게 될지 한 주간의 날씨를 좀 볼게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치면 수요일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영하의 날씨가 아침에는 쭉 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글쎄요. 뭐 아까 처음에는 말을 좀 버벅거리는 게 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한번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좀 짧았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또 기약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좀 오늘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긴장이 좀 풀리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잠시 후에 예, 자리를 모셔서 얘기를 예,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봬요. 예. 네, 허재의 캐스터로부터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교통사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주에서 화물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운전자가 사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시각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새벽 0시 1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고양의 버스업체 명성운수노조가 오늘로 2차 파업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상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측과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정상 운행을 하겠다라고 노조 측이 밝혔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지켜보겠다라는 방침인 것입니다. 노조의 방침이고요. 명성운수 노조는 지난달 19일 1차 파업에 들어갔지만 고양 시민이 겪는 불편 등을 고려해서 파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당시 노조는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한 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16일인 오늘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명성운수는 서울과 고양시를 연결하는 20개 노선 270여 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국산 중형차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형 소나타는 지난 10일 사우디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사우디 자동차 기자협회가 주는 세단 부문 최고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소나타는 첨단 편의 사양과 지능형 안전 기술, 혁신적인 디자인 등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면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조금 전 허재 전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일 기상캐스터로 출연해서 기상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농구 대통령에서 예능 늦둥이로 변신했는데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허재 전 농구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까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워낙 활약이 대단하셔서 네, 오늘 이제 기상캐스터 역할은 끝났는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셨습니까? 네, 진정이 됐고요. 아까 네. 또 워낙 또 잘해주셔가지고 옆에서 잘해주셔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방송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잘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기상캐스터 체험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좀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제 또 예능 프로에서 또 이런 체험이 기상캐스터 같은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망설인 부분도 있었는데 뭐 제가 뭐 완벽하진 않잖아요, 이런 거요. 근데 또 이런 거면 요즘 어떻게 보면 기상캐스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날씨를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좋아서 한번 체험도 해볼 겸 했는데 확실히 이제 안 되네요. 처음에 하는 거라 잘 안 되고 이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뭐 또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오늘 그래도 중요한 정보들은 다 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잘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자, 제가 허재 감독님을 뵙게 되면 질문하고 싶었던 첫 번째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별명들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뭐 농구 대통령이라는 별명은 뭐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실 거고 예능 샛별이다, 예능 늦둥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별명이 제일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고요. 뭐 농구 대통령, 뭐 농구 구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식어를 많이 붙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은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농구 감독에서도 이제 잠깐 나와서 이제 쉬고 있을 때 사실 그 뭐 예능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어느 예능 프로에서 레전드, 그러니까 각 종목의 레전드가 나와서 축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어릴 때 이제 그 테니스에서 뭐 본 선수도 있겠지만 못 본 선수도 있고 그래서 각 종목에서 나와서 우리가 축구를 하면 후배들이랑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예능이 이제 되면서 인기가 좋아지면서 그 늦둥이라는 별명도 좋고 어떻게 보면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즐겁게 지금 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능 시작하시고? 처음에는 뭐 어디 뭐 인터뷰에서도 항상 그런 말을 하셨지만 처음에는 왜 나가서 바보짓 하냐고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와이프라든지 두 아들이 많이 뒤에서 응원해주고 뭐 아버지가 즐겁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해서요 많이 응원해줍니다. 네, 뭐 조금 허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뭐 그거 기분 나쁘지는 않으세요?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나빴죠. 왜 나빴냐면 그래도 농구에서는 그래도 항상 잘한다는 소리 듣고 카리스마가 있으셨잖아요. 카리스마도 있고 뭐 그랬는데 예능을 하면서 이제 뭐 자꾸만 다치고 잘 못하고 하니까 뭐 이제 허당끼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뭔가를 내려오는 것도 아니지만 뭐 예능 프로에 나가서 후배들하고 같이 뭐 즐기면서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에 나가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내가 더 젊어지는 것 같고 그동안 뭐 다른 세계에
그걸 몰랐던 세계를 내가 들어가서 경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뭐 기상 캐스터도 내가 네. 해볼 수 있던 경우도 이게 이제 예능 프로를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아주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방금 말씀을 하신 그 축구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름은 저희가 뭐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예, JTBC에서 하는 뭉쳐야 찬다. 뭉쳐야 찬다, 예. 네. 최근에 저도 그 뭉쳐야 찬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화상 그리셨잖아요. 예, 예. 자화상을 그리셨는데 그 자화상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뭐 황소고집이다. 뭐 그게 여실히 그 그림에 드러났다. 뭐 이런 예, 평가를 예. 받으셨는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고집은 셉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고집을 잘 굽히는 그 성격이 아닌데 요즘은 예능 프로를 하다 보니까 뭐 고집을 뭐 세울 일도 없고 뭐 굽힐 일도 없고 네. 그냥 같은 그 임원들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랑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주위에서 아하. 아주 뭐 이렇게 편해 보이고 네. 아주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함께 방송하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예, 즐겁습니다. 그걸 즐기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허재 감독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유행어들이 좀 요즘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그 첫 번째가 그것은 아니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좀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 톤이라든지 그런 말투 같은 거 같이 말이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그 말씀을 처음 하시게 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대화하고 네. 토크하고 하는 이제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워낙 이제 레전드고 자기 종목에서 잘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후배들이지만 뭐 좀 안 되는 말 갖고 하길래 그냥 야 그것은 아니지. 그랬더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게. 네. 또 하나 불락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감독 시절 때고요. 네. 감독 시절 때 이제 그 항상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거고 또 이제 심판이 볼 수 있는 위치가 있고 이렇게 각도가 있는데 네.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이게 지금 블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블락이라고 내가 말을 했거든요. 블로킹을 네. 블락이 급하다 보니까 아하. 그때는 몰랐어요. 네네. 그 뭐 이게 뭐 브로킹 뭐 브록이야 뭐 블락이 아니는데 그게 계속 블락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한참 그게 또 어떤 팬들이 조금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은 거를 뭐 사람들이 보고 야 이게 블락이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블락 정보를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퍼졌었고. 네, 그 전부터 좋아했습니다. 네. 블락 쪽으로. 네. 거기다 뭐 술 한잔 하시면서. 예, 소주 한잔 해야죠. 네. 자, 이제 농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농구 대통령으로서 명성을 떨치셨습니다만 또 더 하나 깊은 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지금 현역으로 정말 농구 대통령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활약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첫째 허웅, 둘째 허훈 선수 말이죠. 두 아들 보면 대견스럽죠. 좀 어떻게 보면 뿌듯하죠. 네. 두 아들이 지금 프로에서 다른 팀에서 뛰고는 있지만 그 선수 어릴 때 자라오는 과정, 선수 생활을 할 때 과연 이 두 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걱정을 했던 부분 이상으로 지금 뭐 그러니까 웅이는 큰 아들은 좀 부상해서 다시 복귀한 지가 며칠 안 됐고요. 또 둘째 허우는 지금 뭐 아버지보다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활약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뭐 주말에는 그 두 아들 그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허웅 선수도 이제 뭐 완전히 회복되면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농구를 얘기할 때마다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선수 생활하실 때는 정말 우리 농구의 최전성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기가 좀 많이 시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뭐 좀 짧게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이제 각 팀의 이제 스타급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와의 맞대결 그런 게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인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관심거리가 돼야 되고 팬들이 볼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A팀이나 B팀이나 할 적에 스타급들이 없으니까 그런 언론에도 그게 잘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침체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니까 뭐 서장훈 뭐 선수도 지금 뭐 여기 예능에서 뭐 좀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현접 감독도 나와서 뭐 예능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요. 그런데다 또 제가 또 뒤늦게 이게 예능을 하다 보니까 그 농구가 이제 좀 인기가 좋아졌어요. 조금 이제 침체되어 있던 게 조금 올라왔고요. 올해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아들 자랑이 아니라 또 뭐 훈이가 요즘 뭐 가는 곳마다 좀 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능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뭐 다시 농구 코트로 복귀할 계획은 없으세요? 글쎄 뭐 그 상황 돼봐야 뭐 알겠지만 뭐 항상 뭐 저야 뭐 지금 예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체육인이고 아직도 농구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만약에 뭐 그때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예능하는 게 너무나 재밌고 또 여기 와서 또 하루 기상 캐스터를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요. 또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출연해서 더 나아진 모습을 좀 보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원한 농구인으로서 그리고 스타로 떠오른 예능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뭐 농구 선수 생활할 때나 감독할 때나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뒤늦게 예능을 한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또 다른 면으로서 허재를 지켜보는 모습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하루하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예능이 됐든 다시 뭐 감독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하여간 건강하게 주위에서 바라는 만큼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재 전 농구 국가대표 감독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좀 더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실손보험료가 다음 달 오르게 되는데 보험사들은 20%까지도 올릴 방침입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도 5%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안에 실손보험료를 15%에서 20%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아 손해가 크다는 겁니다. 네, 실손보험은 지금 손해율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과잉 진료라든지 비급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 뭐 이런 게 없다 하면은 당분간은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수준입니다. 악사, AIG 등 외국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를 덜 올리도록 내년에 실손보험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을 더 많이 가는 사람이 보험료도 더 많이 내는 할증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자동차 보험 보험료도 다음 달에 5%가량 인상될 전망이라 새해부터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북한이 못을 박은 연말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안에 북미 간 대화 재개 소식이 전해질지 아니면 지금 같은 긴장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행보로 일단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오늘 이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고요. 서로 이제 무서운 말들이 오고 간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얘기했던 그 크리스마스 선물, 이제 크리스마스면 다음 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연말이고. 그래서 비건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행복을 보일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건이 그 한국에 도착해서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눕니다. 네. 지금 뭐
문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만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상당히 그 다급하게 상황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 왔다는 것은 북한에 굉장히 이제 가까이 온 상황인데 비건은 북한과 이제 대화를 그 맡은 지금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전부터 그 북한에서 권한이 있는 최선희가 나와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눈길이 가는 거는 판문점에서 과연 두 사람이 뭐 물론 비공개리에 만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루어지더라도 과연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북한의 어떤 그 수준의 사람과도 접촉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만날 것이냐 이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 정도는 만나고 가야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가 갖춰지는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희 부상하고 만나면은 실질적으로 서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네. 최선희는 이제 실권을 상당히 가진 것으로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들어줄 것이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비건이 14일 출발하기 전에 미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뭐 더 이상 도발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북한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떤 핵 전쟁을 억제하는 뭐 전략적인 그런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7일과 13일에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 대응, 핵 전쟁 억제를 위한 전략적 대응은 한마디로 핵에 대해서 핵으로 맞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은 지금 핵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핵 무기를 실어서 날려보내는 발사체를 뭐 한 단계 나은 것을 이제 뭐 발사를 해서 보여주든지 이런 도발을 해서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미국의 행동 변화, 미국은 비건이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모든 도발을 다해서 변화를 시키겠다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단호합니다. 북한이 이제 그 대화에 나서면 대화를 하는데 북한이 만약 도발을 하면 도발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시한하면서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인데 과연 그 오늘 내일 머물면서 우리 정부와 어디까지 조율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 정도에 북한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에 온 것에 대해서 뭐 어떤 행보를 보이더라도 북한의 지금 계산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또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간 접촉이 있기는 이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전격적으로? 북한으로서는 지금 뭔가 자기네들이 지금 북한이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 돈이 좀 들어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일 날 그 열린 그 유엔 안보리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만은 이런 기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그냥 뭐 그렇게 계속 결의한 대로 가되 좀 풀어주는 방향은 생각해 보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비건 대표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외교부 인사도 만나서 이제 기자회견도 한다 그러잖아요. 북한에 보여줄 만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정책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그 지금 뭐 보상을 하겠다, 대북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런 걸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직접 그 금강산에 가서 다 드러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금강산을 이제 그 수로로 바닷길로 들어가는 장전항에는 지난 10년간 없었던 북한의 해군 함정이 나타나고 해군 기지로 다시 돌리는 원상 회복하는 움직임이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김정은의 얘기를 돌리면서까지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외화를 좀 이제 뭐 좀 숨통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 견해가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했습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물건들을 이쪽에만 몰아줬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한방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인중개사 약 10만 명이 회원인데 이곳에만 매물을 모두 몰아줬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2017년 11월 네이버와 공인중개사들의 갈등이 시작이었습니다. 네이버가 공인중개사 등급을 매기겠다고 하자 서로 경쟁이 심해지고 광고비도 늘어날 거라고 반발한 겁니다. 네이버가 결국 한 달 뒤 등급제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 서비스인 한방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물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이나 직방이나 다방 같은 부동산 서비스에 광고비를 내고 올립니다. 그런데 협회 차원에서 오로지 한방에만 매물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 시기 네이버의 매물은 전년도에 비해 약 35% 줄었습니다. 반면 한방 앱에선 157%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해치고 자유로운 경쟁을 막았다는 겁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공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현재 중부지방 중심으로 나쁨 단계에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중 공기가 탁하겠고요. 낮부터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춘천이 9도, 서울이 11도, 대구 14도, 광주는 16도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그 이후에는 수요일 아침부터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문제를 최종적으로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희상 의장은 법안들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안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회기 결정 안건부터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인사들을 만나서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판문점 등에서 북미 간의 접촉이 이뤄질 수 있을지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이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되돌아가면 북한은 마지막 기회를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말 발표와 관련해 미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한일 두 나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출 규제 문제를 포함해서 양국 갈등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